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사운드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합시다. 역시 소리에 대한 파동도 우리 전달되는 파동인데 이제 특징이 뭐냐 하면 여태까지 줄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그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소위 트랜스버스 웨이브를 다루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거는 우리가 뭐냐면 그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같은 방향인 우리 그런 소위 론지튜디널 웨이브에 대해서 볼 거예요. 또 소리는 특별히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지난번에 줄을 팽팽히 잡아당겼을 때 파동이 진행되는 경우 파동이 전달되는 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그 펄스가 있을 때 펄스의 끝부분이 순간적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때 그 물체의 가속도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운동 그 속도를 우리 구했어요. 우리 여기서도 우리 역시 그 뉴턴의 법칙을 써서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 소리라는 게 뭐냐면 뒤에서 숙제하는구나. 딴 거.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소리가 진행되는 건 뭐 어떻게 우리 생각할 수 있냐면 도대체 그럼 뭐가 진동을 하는 거냐? 줄 같은 경우에는 줄이 물리적으로 진동을 하는 거니까. 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진동을 하냐면 우리가 파 하고 소리를 지르면 우리 앞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압축을 하죠. 그러면 공기는 잘 압축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압축이 되면 주위보다 압력이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주위보다 높으면 압력이 낮은 대로 퍼져나가겠죠. 퍼져나가면 바로 옆에 있는 공기는 다시 공기가 퍼져나가서 이 공기가 점점 밀려 들어오니까 역시 공기가 밀도가 커지고 압력이 커질 테니까 압력이 또 커지고, 또 그럼 그 부분은 또 다시 옆으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서 또 진동하는 게 뭐냐면 대기압에서부터 공기의 압력의 변화를 줘서 그 압력의 변화가 전달돼 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사실 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소리의 속도를 우리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어떤 펄스, 우리 줄에서도 펄스를 얘기했지만 우리가 파 하고 했을 때 나가는 그 공기가 뭉쳐 나가는 곳을 펄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펄스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보지 말고 펄스가 정지해 있는 부분, 펄스랑 같은 속도로 소리랑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요 공기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또 셋업을 안 해놨네. 지금 요 부분, 지금 펄스라고 해본 요 부분은 딴 부분은 다 그냥 보통 대기압이고, 요 부분은 특별히 그러니까 소리를 파 하고 질러서 요 안에 공기가 좀 압축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압축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이 펄스가 이렇게 쭉 지나가죠.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우리가 요거랑 같은 펄스랑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요 부분은 정지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펄스가 있는 부분은 딴 데보다 압력이 좀 높은 부분이고, 이때 여기서 여긴 가만히 있고 공기가 여기는 요 부분의 공기가 여기를 이렇게 쑥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나가다가 속도 V로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 이 속도 V는 뭐냐면 이 펄스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나? 이게 정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펄스가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온다고 생각하면, 펄스가 이쪽에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 펄스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펄스가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죠. 그럼 정지하고 있는 좌표계에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펄스 바깥에 있는 이 공기 덩어리, 작은 델타 X라는 공기 덩어리가 속도 V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 속도가 뭐냐면 바로
이 펄스가 움직이는 속도의 반대 방향, 크게 갖고 반대 방향일 테니까 이게 바로 소리의 전달 속도가 될 거예요. 그 소리 뭐냐면 펄스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해 올 때 펄스랑 같은 속도로 움직여서 펄스가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델타 X라는 부분이 쭉 지나오다가 요 펄스가 압력이 높은 부분을 닿는 순간 펄스에 이렇게 닿는 순간 요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가를 보는 거예요. 요 부분에 작용하는 힘이. 그래서 우리 뭐냐면 좀 더 숫자를 집어넣으면 요 바깥에서는 펄스 바깥에서는 압력이 P, 그 다음에 요 작은 단면적이 A이고 폭이 델타 X인 공기 덩어리가 V로 움직이는 소리의 전달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죠. 이렇게 오고 요 안에서는 P 플러스 델타 V, P 압력이 약간 높고 속도도 이 안에서 압력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V 플러스 델타 V라고 적어놓고 이거 물론 바깥에도 역시 PV죠. 그래서 우리 이게 이렇게 다가오는 순간 요 부분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뉴턴의 법칙을 쓸 거예요. 작용하는 힘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압력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있을 테고 여기서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용하는 힘도 있죠. 이쪽은 P 플러스 델타 P, 이쪽은 P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우리 이제 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프레셔가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PA는 이쪽 방향으로 P 플러스 델타 P로 A만큼 다음과 같은 힘이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차이를 보면 마이너스 델타 P 곱하기 A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은 거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음과 같은 힘을 받는 이쪽이 만약에 압력이 더 크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힘이 요 부분에 해당되는 mass 델타 M이 가속도 A를 갖는다고 우리 보는 거예요. 델타 M은 당연히 여기는 압축되지 않은 곳이니까 압축되지 않은 곳에서의 공기의 밀도를 로라고 하고 요거의 부피 A 곱하기 델타 X겠죠. 로 곱하기 델타 V, 로 곱하기 A 델타 X. 만약에 요게 델타 X라는 게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요 면이 이렇게 움직인 속도라고 V라고 델타 T만큼 움직인 거리라고 하면 델타 X를 V 곱하기 델타 T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양 뭐냐면 요 작은 엘리먼트에 있는 mass 거기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이제 가속도를 구하면 되죠. 가속도는 뭐냐면 들어와서 속도가 이 안에서 델타 V만큼 변했으니까 단위 시간당 델타 V가 델타 T 동안 여기 들어와서 이게 델타 T라는 게 뭐냐면 요 델타 X가 여기까지 쭉 들어와서 요 안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델타 T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 사실 요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균 가속도이긴 하지만 델타 T를 0으로 보내니까 노출하면 우리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V 요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속도의 변화 그 다음에 델타 T 쭉 완전히 들어갔을 때까지 델타 T로 나누면 이 양이죠. 그래서 힘은 마이너스 P 곱하기 델타 A는 거기에 작용하는 질량 로 곱하기 AV 델타 T 하다 가속도 다음 같은 걸 곱하면 되죠. 그러면 요게 델타 T는 캔슬이 되고 양쪽에서 A도 캔슬이 되고 여긴 그럼 로 곱하기 V가 있죠. 거기다 V를 하나 더 곱해요. 그럼 로 V 제곱이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P 여기다 V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V로 나눠줘야 되죠. 델타 V 나누기 V를 이쪽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로 V 제곱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복잡한 식이지만 우리 이거를 좀 더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으로 바꿔 쓰면 되죠. 바꿔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V분 볼륨의 차이 델타 V랑 V는 뭐냐면 델타 V는 처음에 V라는 거는 요 부분에 펄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의 부피예요. 이게 펄스 안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완전히 쏙 들어갔을 때는 압력이 다르니까 부피가 좀 달라졌겠죠. 그래서 여기 요 바깥에 있는 V가 펄스 안에 들어왔을 때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부피의 변화를 델타 V라고 하면 델타 V를 들어와서 약간 줄어든 델타 V를 요 볼륨 V로 나누면 요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V는 A 곱하기 V 델타 T 그리고 조금 아까 요게
델타 t 동안에 여기 쏙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델타 t. 그다음에 여기는 델타 v는 당연히 요건 다 똑같지만 델타 v가 얼만큼 변했나에 의해서 b에 비례하는 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분자분모에서 a랑 델타 t는 없어지고 b분의 델타 v예요. 그래서 재밌는 관계를 얻었죠. 뭐냐면 부피의 변화를 원래 부피로 나눈 양은 그 펄스 안에서의 속도의 변화를 펄스 바깥에서의 속도로 나눈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요 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집어넣으면 로비 제곱은 다음과 같이 썼던 양을 여기를 이렇게 써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 양은 어디서 많이 본 양이에요. 어디서 우리 봤냐면 스트레인 관계에서 뭐냐면 외부에서 압력을 얼만큼 줬을 때 부피가 얼만큼 변하냐 하는 그 양 델타 P는 원래는 B 곱하기 델타 V 나누기 B로 해서 여기 있는 B를 우리가 벌크 모듈러스라고 했어요. 소위 부피 팽창률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건 이 전체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왜 플러스가 되냐면 델타 P가 크면 델타 B가 음수가 되는 거죠.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 이 양은 전체적으로 양수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B로 정의한 거죠. 이건 물론 기체마다 다른 주어진 상수예요. 그래서 이 양변식을 결국 마지막에 비교해 보면 B는 스퀘어 루트 로분의 B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줄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보면 위에 있는 게 탄성에 해당되는 일라스티시티에 해당되는 양이고 밑에 있는 선밀도 라인 덴시티는 이너셔 관성에 해당되는 양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부피 탄성률에 해당되는 일라스티시티에 해당되는 양이고 밑에 있는 로는 역시 관성 매스 이너셔에 해당되는 양으로 다음과 같이 나눠주는 두 개가 서로 대응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이제 소리 속도는 다음과 같이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공기 중에서는 공기의 밀도, 공기의 부피 탄성률, 물 속에서는 물의 밀도, 물의 부피 탄성률을 구해야 되죠. 되게 물은 공기보다 굉장히 밀도가 크지만 기체는 압력을 조금만 줘도 부피가 많이 주는 반면에 물은 거의 이게 굉장히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B가 굉장히 크죠. 그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소리의 속도가 더 빨라요. 한 4~5배 정도 빨라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우리 앞으로 소리를 줄에서 파동이 전달돼 나갈 때 파동의 앰플리튜드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Y라고 해서 ym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로 쓰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럼 소리에서는 도대체 어떤 양을 우리가 써야 될 건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좀 생각하기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 잘 보면 지금 아까는 펄스를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인 파동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란 게 뭐냐? 디스플레이스먼트란 게 뭐냐 하면 우리 잘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가 헷갈리냐면 줄은 이렇게 트랜스버스 웨이브인 경우에는 이 높이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상관이 없지만 이때는 진행하는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우리 이제 잘 보면 돼요. 뭘 보냐면 우리가 어떤 원점에서 원점을 정하고 거기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X라는 곳에 델타 X라는 아주 얇은 두께를 가진 공기층을 생각을 해요. 이 공기층이 여기서 외부에 파동이 없을 때는 평형 상태로 있으면 다음과 같이 여기서 진동을 하죠. 이쪽을 진동을 하면 X만큼 떨어진 곳에서 요 부분이 평형 상태에서 얼만큼 진동을 하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SXT를 그 양을 우리 여기서 이 공기파동이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할 때 뭐냐면 아주 작은 델타 X라는 양이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하는 경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하모닉 웨이브 혹은 사인 파동인 경우. 근데 이건 왜
사인으로 쓰자면서 왜 코사인으로 썼나?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관심 있는 양은 소리인 경우에는 대기압에서 기압의 변화, 압력의 변화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 나중에 좀 있으면 보겠지만 압력의 변화가 사인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쓴 거예요.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 변이를 다음과 같이 쓰면 이게 역시 그 이퀄리브리움에서 앰플리튜드 kx, k랑 오메가는 우리가 잘 아는 웨이브 넘버랑 앵귤러 프리퀀시를 우리 전부 다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뭐냐면 어떤 평행의 위치에서 델타 x라는 작은 공기층이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면 디스플레이스먼트 평행 상태에서부터 이게 앰플리튜드, 이게 오실레이팅 텀이죠. 이렇게 쓰면 델타 p는 역시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 건데 델타 p 앰플리튜드 곱하기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형태로 쓸 수 있고, 델타 pm은 압력의 변화에 대한 이 앰플리튜드는 디스플레이스먼트의 변화에 대해서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양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우리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델타 p는 마이너스 b 델타 v 오버 b, 다음과 같은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 잘 보면 이제 잘 봐야 되죠. 뭐냐면 여기서 V랑 델타 V를 표현할 텐데, 그럼 여기 V는 뭐고 델타 V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림에서 다시 보면 조금 아까 보면 다음 같은 평형 상태에서 이 델타 X라는 게 얼만큼 움직이는가를 우리 보기로 했었죠. 그 델타 X라는 요 분홍색으로 칠한 것의 부피의 변화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게 처음에 델타 X라는 게 주어지면 요거의 부피를 그래서 우리가 V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 단면적에다가 A에다가 델타 X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요 델타 S가 얼만큼 변했냐. 그러니까 각 점에서 뭐냐면 S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는 델타 S가 변하는 거에서 생기는 거를 우리가 델타 V로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델타 P는 마이너스 B 델타 V 대신 이걸 집어넣으면 델타 S를 델타 X로 나누는 양이죠. 그런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이게 미분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여기서 다음과 같이 토탈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파셜 데리버티브를 쓴 건 뭐냐면 S가 X와 T의 함수인데, X와 T의 함수 중에서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시간에 X가 얼만큼 변하는가를 본 거죠. 그러니까 T는 상수로 놓고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ds, dx는 처음에 S를 이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X에 대해서는 T를 고정시키고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K S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나오죠. 우리 이걸 집어넣으면 델타 P는 B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K SM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게 프레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앰플리튜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다 여기서 이게 델타 PM인데, 델타 PM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떻게 썼냐면 V는 오메가를 K로 나눈 양이니까 여기 중에서 로 V 하나를 오메가 나누기 K라고 쓰면 K가 서로 상수가 돼서 로 V 오메가 SM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앰플리튜드는 델타 PM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우리 줄인 경우에는 바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썼지만, 우리가 소리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압력의 변화가 전달돼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델타 P를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쓰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놓고 시작을 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역시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포지션 두 개의 파동이 나오면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두 개의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터피어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포인트 소스에서 소리가 전 P까지 가고 여기서도 소리가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똑같은 웨이브 넘버, 똑같은 앵귤러 프리퀀시인 두 개의 소리가 크기도 같고 그런 게 다음 거 여기 간다고 하면 요 점에서는 과연 두 소리가 두 개를 합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틀림없이 여기서도 뭐냐면 뭐라고 쓸까?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서도 A sin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형태로 똑같은 진폭도 앰플리튜드 갖고 똑같은 파동이 다음과 같이 전달돼 나간다고 하면 주어진 시간 t에서는 그럼 여기 t는 전부 다 같죠. 두 개를 더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랑 다른 요 똑같은 파동이지만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L1을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서는 L2만큼 가니까 L2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요 길이가 차이가 나니까 뭐냐면 소위 경로차가 있어요. 여기 패스 디퍼런스가 있는데 패스 디퍼런스는 요 길이 두 개의 길이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우리 뭐냐면 두 개의 파동이 지난번에 봤을 때 두 개의 파동이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키려면 요 페이스가 두 개의 페이스가 일치를 해야 되죠. 일치를 하는 거는 사인 함수는 주기가 2파이니까 k 곱하기 요 경로의 차이를 곱한 양이 2파이의 정수배이면 완전 보강 간섭을 일으킬 거예요. 그 다음에 k 곱하기 델타 L이 2파이의 정수배 더하기 파이면 완전 상쇄 간섭을 일으킬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파동을 주어졌을 때 한 점에서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킬 때는 우리가 페이스를 봐야 되는데 그 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점에서 나올 경우에는 경로차, path difference에 비례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래서 뭐냐면 k 곱하기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날 경우에는 k 곱하기 델타 L이 2파이의 정수배 m이 0, 1, 2, 3, 4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경우에는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경로차가 path difference가 phase difference에 비례하는 양이에요. 그 비례상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k가 우리 지난번에 정의에 의하면 웨이브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를 뭐냐면 다음과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페이스의 차이인 거죠. 델타 파이 페이스의 차이인 거죠. 왜냐하면 k 곱하기 델타 1이란 게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두 개의 사인 안에 들어가 있는 페이스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델타 파이 혹은 여긴 파이라고 썼지만 페이스의 디퍼런스는 패스 디퍼런스에 비례하는데 그 앞에 있는 비례상수가 뭐냐면 2파이 나누기 람다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그냥 쓰면은 외우기 어렵지만 요거를 보면 돼요. 델타 L 나누기 람다 경로 차이가 한 파장이면 2파이 한 파장이면은 뭐냐면 페이스 차이는 2파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경로 차이가 람다의 몇 배냐 이걸 우리 다시 쓰면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 하면 그게 2파이의 이게 델타 L 람다면 2파이의 정수배의 그 배수를 나타내는 거죠. 요양이. 이게 2배면 이게 2가 되는 거고 4파이가 델타 파이가 4파이가 되는 거고 다음과 같은 관계를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완전 보강 간섭인 경우에는 두 개의 페이스 디퍼런스가 2파이 m인 경우 2파이 m 잘 써야지 2파이 m 이 델타 파이인 경우 이 경우는 람다분의 델타 L이 파이를 2파이로 나눈 양이 바로 m이 바로 그 양이니까 람다분의 델타 L이 0이거나 혹은 정수 0이 음이 아닌 정수 그 다음에 완전 상서 간섭인 경우에는 파이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한 다음과 같은 양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은 샘플 프로블럼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 요 두 개가 D만큼 떨어져 있어요. D가 파장에 여기서 각각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소리를 내고 있는 두 개가 떨어져 있는 D 간격이 소리의 파장의 한 2분의 3배 정도 된다고 쳐봅시다. 우리 이때 D라는 크기를 전형적으로 보기 어떤 크기가 되냐면 우리가 뭐더라? 소리의 속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340m/s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가 어느 정도죠? 20에서 2만 헤르츠 정도 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 1000헤르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되게 1000에서 2000헤르츠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 조금 높은 어린애의 높은 소리라 그러면 우리 계산하기 쉽게 여기서 3400헤르츠라고 하면 F가 3400Hz면 그 다음에 V가 340m/s면 람다는 어떻게 되죠? 람다는 V를 F로 나눈 양이니까 340, 3400 0.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략 한 10cm 되게 수 센티미터에서 수 미터 정도 된 파동은 소리의 파동의 파장은 대략 수십 센티미터에서 미터 정도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크기를 알겠죠. 빛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빛이 대략 400 나노미터에서 600 나노미터 사이예요. 우리 크기 되게 이제 그 감을 알고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사이가 2분의 3 람다라고 하면 뭐냐면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요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를 삥 돌아서 올 거예요. 삥 돌아서 오면 이 안에서 소리가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몇 번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요. 뭐냐면 요 두 사이에서 나오는 경로차가 패스 디퍼런스 여기서 이렇게 오는 패스 디퍼런스가 람다의 몇 배인지 우리 그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중심에서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서로 대칭인 요 점에서는 둘 사이에 경로 차이가 경로가 똑같죠. 길이가. 여기는 패스 디퍼런스가 0이에요. 0람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갈수록 잘 모르지만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요 두 개의 차이가 2분의 3 람다라니까 여기 있으면 1.5 람다만큼 패스 디퍼런스가 생기겠죠. 람다의 단위로 보면. 그 다음에 이 사이는 잘 모르지만 여기 오면 다시 또 패스 디퍼런스가 없죠. 똑같으니까. 여기 오면 마찬가지로 1.5 람다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요 양쪽 끝에는 패스 디퍼런스가 없는 0 람다고 이쪽은 1.5 람다예요. 그럼 이 사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 사이는 틀림없이 연속적으로 변하겠죠. 그 중에 한 곳은 틀림없이 1람다가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1람다가 되는 곳이 있고 여기서도 1.5람다에서 0으로 돼야 되니까 어디에서는 1람다가 되는 곳이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0, 1, 1.5, 1, 0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몇 개냐면 하나 파장의 정수배면 되죠. 패스 디퍼런스가 여기는 페이스 차이는 0, 2파이가 되는 곳. 둘, 셋, 넷,
다섯, 여섯 곳의 부분에서는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곳에서는 소리가 완전히 안 들리는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다음과 같이 그 경로차를 이용, 패스 디퍼런스를 이용해서 페이스 디퍼런스를 보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가만 있어보자. 오케이. 0.5 잠깐만 있어. 내가 안 빼먹었나 그걸? 그렇지. 소리가 미안. 소리가 상쇄가 되는 거는 내가 지금 빨간 거는 여기 나오는 빨간 거는 소리가 완전 보강 간섭이 생기는 것. 소리가 완전 상쇄 간섭이 생기는 거는 0.5람다도 당연히 있죠. 0.5람다가 여기. 그래서 까만 점으로 칠한 곳이 완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6군데. 그 다음에 완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6군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보면 제일 크게 들리는 곳이 6군데, 전혀 안 들리는 곳이 6군데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파동이 전달될 때, 파동이 전달되면 항상 에너지를 전달해가지고 하니까 움직일 경우 우리 똑같은 그림인데 우리 전달되는 혹은 작은 부분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보면 여기서 진동을 하는데 이 델타 X라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진폭을 가지고 진동을 할 때 디케이는 이 작은 부분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이 부분의 질량 dm 곱하기 vs의 제곱 진동을 하니까 다음과 같이 쓰면 vs는 물론 뭐냐면 지금 이거는 소리의 전달 속도가 아니라 공기 분자가 움직이는 속도를 봐야 되니까 그 운동 에너지를 보면 그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시간에 대해서 나누는 양이에요. 물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x는 고정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아까 s가 sm 곱하기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했는데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만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서 오메가 s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래서 dk는 2분의 1 아까 dm은 dx 자리가 로 곱하기 a 밀도 요게 부피 곱하기 길이 부피 곱하기 밀도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다음 같이 쓰고 양변을 dt로 나누면 이게 뭐냐면 시간 운동 에너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죠. 이만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달해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dt로 나눠주면 dx dt가 바로 소리의 전달 속도니까 우리 그거를 V로 바꾸고 그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는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서 더했지만 우리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구할 수 있냐면 다음 같은 게 이게 굉장히 빨리 오실레이션을 하면 우리 평균적으로 어떻게 지나가나 하는 거를 보면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내면 돼요. 시간에 대한 평균을 어떻게 내죠? 시간에 대한 평균을 낸다는 건 우선 x를 고정을 시키면 되죠. x를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하면 사인 제곱 오메가 t예요. 그러면 사인 제곱 오메가 t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하죠? 평균을 어떻게 내죠?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우리 그려보면 사인 제곱 오메가 t는 다음과 같은 양이죠.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죠. 주기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한 구간만 택해서 요거에서의 평균을 내면 돼요. 평균은 어떻게 내죠? 여기서부터 사인 제곱 오메가 t니까 첫 번째로 0이 되는 게 요게 언젠가 파일 때인가? 파일 때죠. 오메가 t가 파이니까 이거는 여기는 첫 번째 0이 되는 게 파이 나누기 오메가죠. 자, 그러면 평균은 사인 제곱 오메가 t에 대한 시간에 대한 평균은 전체 그 폭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0부터까지 사인 제곱 오메가 t를 적분을 해주면 되죠.
이거 계산해 주면 돼요. 계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오메가 t를 x라고 놓으면 그러면 요거는 오메가 나누기 파이 인테그랄 x는 제로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t는 오메가 분의 dx죠. 그래서 우리 요 오메가랑 오메가가 없어지고 파이 분의 1 인테그랄 제로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x dx예요. 우리가 계산하기 어렵냐면 그렇지 않죠. 사인 제곱 x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x죠. 코사인 2x는 적분하면 사인 2x에 비례하죠. 사인 2x에다가 x를 파이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으면 다 0이죠. 그래서 0이 안 되는 거는 옆에 2분의 1밖에 없어요. 2분의 1을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분의 파이죠. 그래서 2분의 1이에요. 지금 앞에 오메가 t, 사인 제곱 오메가 t라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인 제곱 x에 대한 에브리지 밸류는 2분의 1이에요. 이건 물론 코사인 제곱 x에 대한 에브리지랑 같아요. 에브리지 밸류라는 게 뭐랑 같냐면 사실 요걸 적분을 하면 요게 요 밑에 있는 넓이에 해당되죠. 넓이가 요거에 해당되는 같은 밑변을 가진 직사각형의 넓이랑 같을 때 그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바로 그 에브리지 밸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반이라는 거죠. 사인 제곱 x나 코사인 제곱 x는 서로 평균 에브리지 밸류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결과를 쓰면 이게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4분의 1. 근데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경우는 우리 스프링에서도 봤지만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의 에브리지 밸류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는 요거의 2배를 해주면 돼요. 2배로 해서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소리가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전달률은 다 없애고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 파워죠. 단위 시간당 다음과 같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죠.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인텐서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인텐서티는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를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인텐서티 소리의 세기 인텐서티라는 거는 소리뿐만 아니라 파동에서 인텐서티라는 거는 이게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가 얼만큼 흘러나가는가 하는 게 소리의 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여기 앞에 여기 구한 거에 2배를 한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뿐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에 의한 기여도 있기 때문에 이걸 2배를 해줬고 그걸 A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그 P고 이거를 A로 나눠주면 2분의 1 로 V 오메가 제곱 SM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거는 굉장히 식이 복잡하지만 인텐시티는 앰플리튜드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포인트 소스에서 소리가 나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스피커 혹은 한 점에서 사이렌이 소리를 내서 모든 공간으로 퍼지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리가 전부 다 나가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전달을 하죠.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뭐더라? 방향에 상관없이 어느 쪽으로나 다 똑같이 그걸 우리가 아이소트로픽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회전을 해도 에너지가 전달되는 패턴이 똑같이 보이는 우리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잘 보면 여기서 그러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파워가 있죠. 100W짜리 스피커다 그러면 1초에 100J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 주위에 이렇게 껍질을 스피어를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럼 여기를 여기 이렇게 동심원으로 주어진 이렇게 중심이 같은 스피어를 전부 다 생각해 보면 요 스피어를 지나가는 에너지는 반드시 요 스피어를 지나죠. 그죠? 에너지가 다시 어디서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여기를 지나가는 에너지는 여기를 지나가는 에너지랑 항상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전체 소리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R인 스피어를 생각해 보면 나오는 파워 여기서 나오는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를 반지름 R만큼 지났을 때는 스피어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빛의 세기가 되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포인트 소스인 경우에 소리의 세기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왜? 면적이 R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오는 P는 항상 일정하고. 그래서 소리의 진폭은 다음 같은 게 소리의 진폭은 우리 인텐시티는 우리 조금 아까 본 식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요게 이 다음 같은 포인트 소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진폭은 뭐냐면 SM은 앰플리튜드는 제곱이니까 R분의 1에 비례하는 양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니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줄로 된 곳에서 소리 에너지가 단위 시간당 이쪽 방향으로 쭉 퍼져나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여기를 이 안에 임의의 중심이 같은 원기둥을 쭉 생각했을 때 이 원기둥을 나가는 에너지는 이 바깥에 있는 원기둥을 나가는 에너지랑 똑같을 테니까 우리 I는 역시 요 위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오는 파워를 면적으로 나누냐 우리 요 면적은 2πrL 요거는 소스에서 나오는 양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이때는 그걸 집어넣으면 되고 이때는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1차원인 경우에는 인텐시티가 이번엔 포인트 소스가 아닐 경우에는 R분의 1에 비례하죠. 면적이 R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앰플리튜드는 스퀘어 루트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소리 웬만한 걸 다 봤는데 그 소리 보면 우리 지난번에 줄 가지고 한 소리를 내는 경우에는 우리 기타 줄이나 바이올린 이런 걸 봤었죠. 우리 이번에는 그건 이제 현악기고 우리 이번에는 관악기를 봅시다. 관악기인 경우에 양쪽 끝이 뚫린 경우 양쪽 끝이 뚫린 악기들이 있죠. 악기를 이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물론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진동 역시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이거에 틀림없이 고유한 진동수가 있는데 고유한 외부에서 집어넣어서 레조넌스 프리퀀시만 되는데 그때 이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가 생겨야 되죠. 이 경우 스탠딩 웨이브는 양쪽이 막혀 있을 때는 한쪽이 막혀 있을 때는 여기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진동을 안 하니까 막혀 있는 곳에서는 소리가 진폭이 0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노드가 되도록 결정이 돼야 되지만 다음과 같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제멋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관악기는 닫혀 있는 경우랑 열려 있는 경우를 구별해야 되죠. 닫혀 있는 경우는 한쪽 끝에서 노드가 되고 열려 있는 경우는 제멋대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 여기서 엔티노드 배가 돼야 되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 첫 번째로 양쪽 끝이 배가 될 수 있는 스탠딩 웨이브는 그게 바로 이 다음 같은 경우죠. 양쪽 끝이 커지는 경우. 그냥 똑바로 될 수는 없죠. 그럼 진동이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반파장이죠. 전체 파장 하나의 반이죠. 그 다음에는 이게 기본 진동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나?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게 한 파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전체 길이가 L이라고 하면 L이 2분의 람다의 정수배이면 돼요. N은 0일 수는 없으니까 1, 2, 3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거를 람다에 대해서 풀면 람다는 2L 나누기 N 다음과 같이 주고 N이 1, 2, 3으로 되는 거죠. N이 1일 경우를 우리가 펀더멘털 프리퀀시 2, 3, 4인 경우를 우리가 그거의 하모닉스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나오는 프리퀀시는 우리 소리는 프리퀀시로 결정이 되는데 소리의 V를 람다로 나눈 거니까 여기서 람다는 이 조건을 집어넣으면 2L분의 NV로 주어지죠. 물론 여기서 스퀘어 루트
B over O.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 그때 줄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줄에서는 양쪽 끝이 고정돼 있으면 양쪽 끝이 노드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L이 이것도 2분의 람다의 정수배였나? 정수배였죠. 그래서 람다가 2L 나누기 N. 여기서도 F는 그래서 F는 스퀘어 루트 타워 오브 뮤였죠. 요거는 스트링, 위에는 현악기죠. 위에는 관악기죠. 그래서 보면 아주 비슷한 형태를 띠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음악회를 가보면 고전 음악을 하는 음악회를 가보면 처음에 나와서 단원들이 우수수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바이올린 퍼스트 악장이 딱 나와서 인사를 하고 이제 음을 맞추죠. 소리를 맞추죠. 소리를 맞출 때 누가 맞추더라? 오보 연주자가 소리를 내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 맞춰요. 왜 오보 연주자가 내는 소리를 가지고 소리를 맞출까? 그거 생각 안 해봤나? 되게 오보도 관악기죠. 손을 가지고 구멍을 막아서 이 관의 길이를 조절해서 소리를 맞추죠. 손 아무것도 안 대고 오보를 훅 불면 A음이에요. 라음이에요.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대고서 조율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훅 불면 나는 소리가 오보의 A음이에요. 그래서 제일 맞추기 좋아서 그걸로 해요. 그래서 한 다음에 연주를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지났어. 인터미션이 됐어요. 좀 쉬었다가 다시 조율을 하죠. 다시 또 나와서 소리 맞춰서 다시 또 조율을 하죠. 왜 할까? 소리의 높이가 달라지나? 소리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소리의 높이가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대에서 조명을 계속 조이면 조명을 계속 받으면 온도가 높아져요. 무대 온도가 높아져요. 무대 온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일반 물리의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면 관악기의 경우 공기의 팽창률은 온도에 대해서는 그리 변하지 않고 그렇지만 로는 민감하게 변하죠. 공기의 부피는 기체니까 온도가 변하면 굉장히 많이 변하죠. 이게 무대가 온도가 올라가면 로가 작아져요. 다시 말하면 소리의 속도가 관 안에서 나오는 파동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럼 진동수가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관악기는 시간이 지나면 소리가 높아져요. 현악기는 어떻게 되죠? 길이가 늘어나죠. 그렇지만 현악기가 되게 만들어진 재질이 뭐죠? 철이에요. 철로 만드는 그 철은 선밀도가 길이가 늘어난다고 해서 선밀도보다는 길이가 늘어나면 텐션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더 훨씬 더 빨리 줄어들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소리 속도가 이거는 파동에서의 전달되는 속도가 작아지고 소리 속도가 아니라 파동의 전달 속도가 작아지고 따라서 나는 진동수는 낮아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관악기는 소리가 높아지고 현악기는 소리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맞춰야죠. 그러니까 정말 해서 오케스트라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인터미션 때 그 음을 조율하다 보면 관악기는 소리가 높아지고 현악기는 소리가 낮아지나요?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알긴 일반 물리 속으로는 일반 물리의 상식을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지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되게 이제 일반 물리 시험이 아니라 내가 내는 문제라면 뭐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고전음악회에서 인터미션 때 조율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설명해 보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플루이드 미케닉스를 배울 때 그런 이상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플루이드 미케닉스면 여러분들 배운 것처럼 베르누이 이퀘이션, 뭐 컨티뉴티 이퀘이션, 거기다가 전공에 올라가면 우리 전번에 비스코시티가 없는 것만 했었죠. 비스코시티가 있으면 또 운동 방정식이 복잡해져요. 그 복잡한 방정식을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으로 뭐 문제를 여러 가지 복잡한 걸 막 풀고 학기 말 시험을 딱 갔더니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뜨거운 커피를 숟가락으로 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논하래. 그래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그 컨티뉴티 이퀘이션, 베르누이의 이퀘이션, 나비어-스톡스 이퀘이션을 다 쓰고 났더니 이렇게 쓰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커피 저은 거 얘기했는데 이런 복잡한 식을 얘기하면 바보 같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시간이 조금 남아. 그래서 뭐라고 쓸까 하다가 마지막에 물론 오래 지나면 식어서 커피를 즐길 수 없다. 그래서 그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리퀀시를 구할 때 스탠딩 웨이브를 볼 때 관악기가 양쪽 끝이 열린 경우 혹은 한쪽 끝이 닫힌 경우, 양쪽 끝이 닫히면 할 수 없죠. 공기를 진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양 끝이 열려 있을 때는 뭐냐, 양 끝이 엔티노드, 배가 돼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n이 1인 기본 펀더멘탈 웨이브는 받고 세컨드 하모닉 n이 2인 경우, 서드 하모닉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있는 건 이렇게 복잡하게 썼지만 전체 L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2분의 람다의 정수배 n이 1, 2, 3, 4로 주어지는 경우 그때 람다가 2L 나누기 n F는 V를 람다로 나눈 양이니까 Vn 나누기 2L 그래서 우리 다음 것에서 진동수가 다음 것이 주어졌죠. 한쪽 끝이 열린 관은 이제는 조건이 이쪽에서는 노드, 이쪽에서는 엔티노드가 돼야 되죠. 그 중에서 되는 가장 긴 웨이브랭크를 가지는 곳이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이 경우는 전체의 한 파장의 4분의 1이죠.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다음과 같이 되는 거죠. 이게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건 그러면 규칙성을 어떻게 찾나? 규칙성을 어떻게 찾죠? 이게 n이 우리 봐야죠. L이 4분의 람다. 요건 뭐죠? L이 2분의 1 람다의 4분의 1 람다죠. 4분의 3 람다죠. 요거는 L이 4분의 3 람다야. 요거는 L이 하나 4분의 1, 4분의 5 람다죠. 마찬가지로 하면 하나 반 4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4분의 7. 그러니까 L은 4분의 2n 플러스 1 혹은 2n 마이너스 1 람다겠네. n이 1, 2, 3으로 주어지면 2n 플러스 1로 쓰면 n이 0일 때부터죠. 이렇게 주어지니까 그러면 람다는 4L 2n 마이너스 1 혹은 요거를 홀수
로만 쓰면 다음과 같이 써서 지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주어진 거죠. 이때는 n이 그렇게 쓰면 홀수인 경우만 가능하죠. 우리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조건이 다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는 소리 두 개가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뭐냐면 지금 한 위치에서 이렇게 하나는 지금 x는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오메가 1 진폭은 똑같고 하나는 오메가 2의 진동수인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아주 가까이 있을 경우 비슷할 경우 두 개를 더하면 이 두 파동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긴 두 개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어요. 근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여러분들이 역시 고등학교 때는 많이 했겠지만 이제는 오랫동안 하면 헷갈리죠. 이렇게 주어지죠. 이걸 집어넣으면 2배 SM 코사인 두 개의 차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이렇게 놓고 보면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거의 비슷하면 요거는 두 개의 평균이니까 이건 거의 오메가 1이나 오메가 2에 거의 비슷하게 진동을 하죠. 이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똑같으면 1이죠.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조금 다르면 아주 천천히 진동하는 함수죠. 아주 천천히 진동하는 함수랑 아주 빨리 진동하는 함수 두 개를 곱하면 우리 다음과 같아요.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 코사인 오메가 t 형태로 쓸 수 있는데 뭐냐면 오메가 프라임은 고차, 오메가는 평균이라고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 전체를 앰플리튜드라고 보고 그 앰플리튜드가 천천히 변하는 소위 말하는 엔뷸럽 펑션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매우 빨리 움직이는 거죠. 두 개를 곱한 걸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어요. 특징은 뭐냐면 매우 빨리 진동하는데 그 진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들리는 소리는 우리가 소리의 세기를 우리가 귀로 듣는데 소리의 세기 단위를 우리가 안 썼나? 그러네. 소리의 세기를 데시벨 얘기를 안 했나 아직? 이러면 안 되는데.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경우 뭐냐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비트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맥놀이라고 하는데 비트 현상이 있다고 해요. 비트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빨리 있느냐. 비트 프리퀀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가 엔뷸럽 펑션의 이 함수가 코사인 오메가 프라임 t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진동할 때 소리가 몇 번 0이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 두 군데죠. 한 번 진동하면 소리가 두 번 작아져요. 두 번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런 비트 프리퀀시는 오메가 프라임의 2배예요. 오메가 프라임의 2배면 쉽게 말해서 오메가 1 마이너스 오메가 2 두 개의 앵귤러 프리퀀시의 차이예요. 물론 요거에서 양변을 전부 다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2파이로 나눠주면 진짜로 우리가 보는 프리퀀시는 두 개의 프리퀀시의 차이죠. 그래서 요즘 피아노나 기타, 바이올린 옛날에 피아노 같은 거 조율할 때 되게 소리급쇠를 쓰죠. 소리급쇠를 되게 A음의 오버의 A음의 진동한 처럼 A의 진동, 공명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땡 치면 인트린식 프리퀀시 고유 진동수가 라인 음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물론 요새는 심지어는 뭐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조율하는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탕 치면 움직이죠. 그러면 피아노를 건반을 라름을 딱 치면 그 두 개가 파동이 들려와서 조율이 안 똑같은 진동수가 아니면 약간 차이가 나면 둘 사이에 비트가 있어요.
비트가 정말 들리나? 설마 말이 그렇지 설마 들릴까? 하고 있는 와중에 몇 년 전에 우리 집에 피아노를 조율하러 사람이 왔어요. 뭐 예술의 전당 피아노도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갔더니 마침 이렇게 맑은 모양으로 생긴 소리급사를 소리급사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음악 하세요? 그래서 생기긴 이렇지만 음악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맥놀이로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맥놀이까지 하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했더니 정말 들려요. 차이가 들려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군요. 그랬더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가 더 좋냐 그랬더니 이거를 땡 친 다음에 그걸 입으로 문대요. 그래서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머리가 울리는 거예요. 머리가 1초에 몇 번 울리나 이게 울리고 또 양손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 보면 딱 치고 입에다 물고서 이걸 조율을 하죠. 요새는 다 그냥 이거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다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지난 강의를 했어요. 다음 같은 맥놀이 진동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도플러 이펙트예요. 다른 하나는 셔크 웨이브예요. 그래서 도플러 이펙트는 뭐냐면 대개 기차에서 트럼펫 악단이 연주를 하는데 트럼펫으로 연주하는데 이렇게 올 때 나오는 진동수랑 멀어질 때 나가는 소리의 음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도플러 시대 때는 그때가 20세기 초인데 되게 그 정도예요. 기차 위에서 지나가는 걸 봤어요.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삐뽀 이렇게 보면 얘가 장난을 하나? 근데 나를 위해서만 장난을 하지도 않을 텐데 항상 그렇죠.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랑 보면 사이렌의 소리 높이가 다른 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내가 이 파일을 내가 지난 걸만 가지고 와서 안 가지고 왔는데 하나는 소리를 내는 소스, 하나는 우리 귀 디텍터가 있으면 우리 다음 둘 사이에서 소스가 움직이느냐, 소스가 디텍터에 가깝게 오느냐, 멀어지느냐, 혹은 관측자가 소스에 대해서 가깝게 가느냐,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약간 달라요. 그 효과는 약간 다르지만 왜 그렇게 소리의 높이의 변화가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씩 볼 수 있어요. 물론 소리의 전달 속도를 V라고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소스가 움직이는 경우를 볼까? 디텍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더 좋네. 소스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파동을 이렇게 쭉 낸다고 칩시다. 그림으로 가져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이거를 파일 카피를 하는지 모르겠네. 디텍터가 다가올 경우 이 경우는 내가 파동을 그렸지만 이게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지만 요 하나하나가 뭐냐면 한 파장 사이의 간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이게 하나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내가 그린 게 람다만큼 그러니까 하나가 맥시멈이면 그 다음 맥시멈 이렇게 쭉 다가오는 다음 같은 파동인데 정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위 시간당 요 높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F만큼 1초에 F번 이 파동이 지나가면 우리 그 진동수가 F라고 듣죠. 그죠? 근데 이게 속도를 V로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T라는 시간 동안 이 속도가 V로 들어오니까 V라는 속도가 들어오면 다음 같은 쭉 들어오죠. 근데 이건 지우고 이 관측자가 다가오면 단위 시간당 요 높은 파동을 요걸 만나는 게 점점 더 많아지죠. 그죠?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면 진동수가 더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멀어지면
그 반대로 단시간당 들어오는 수가 들어올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꾸 멀어지니까 단시간당 자기를 지나가는 요 높은 요 파동들이 지나가는 개수가 단시간당 지나가는 개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디텍터가 가깝게 오면 소리의 진동수가 커지고, 다시 말하면 높은 소리가 들리고, 멀어지면 진동수가 작아져요. 그 소리가 낮은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물론 이 수식은 내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거고. 근데 반대로 소스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소스가 여기다 파동을 내고, 그 다음에 계속 내면 그 다음 높은 건 여기서 내죠. 그죠? 근데 이게 요만큼 와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기서 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맥시멈은 요만큼 줄어든 파동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점점 가면은 가까이 가서 내면은 뭐냐면 한 파동의 큰 거랑 그 다음 게 들어온 게 뭐냐면 그 사이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까이 오니까. 그러면 정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일 높은 파동의 최대값이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들어오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 점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파동이 점점 이게 들어오면서 점점 가까이 오면서 파동을 내기 때문에 이 사이에 더 촘촘하게 한 파장 사이의 간격이 줄어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지나가는 개수, 단위시간당 지나가는 개수는 훨씬 더 커지죠. 그래서 소스가 다가오면 역시 높아져요. 앰뷸런스의 경우. 멀어지는 경우는 그 반대죠. 그래서 보면 특징은 도플러 이펙트는 소리를 내는 물체랑 관측자 사이의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두 소스든 디텍터든 서로 다가오는 경우에는 소리가 정지하고 있을 때보다 높아지고, 어느 쪽이든 멀어지는 경우에는 소리 그 진동수가 작아지는, 소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우리 다음 시간엔 자세히 보겠지만 소스가 움직이는 경우랑 디텍터가 움직이는 경우랑 그 진동수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왜 다르게 나타나냐면, 그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상대 속도, 디텍터랑 소스랑 두 개의 상대 속도가, 그럼 두 개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데요? 두 개의 상대 속도는 0이죠.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도 똑같아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뭐냐면 소스가 움직이는 경우랑 디텍터가 움직이는 경우가 진동수의 변화,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도 변화가 달라요. 그 상대 속도는 똑같은데 왜 다르죠? 왜 그러지? 공기가 정지하고 있는 특별한 좌표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과 같은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빛은 매질이 없이 전달되니까 그 경우는 어디 뭐의 기준으로 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어떤 매질에 대해서 움직이냐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의 경우에는 두 개의 상대 속도만 중요해요. 소스가 움직이든 디텍터가 움직이든 두 물체의 상대 속도에만 의존하지만, 다음과 같은 소리의 경우에는 공기가 정지해 있는 좌표계라는 구체적인 결정된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좌표계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진동수의 변화가 달라져요. 이 도플러 이펙트에 대한 중요한 그 다음에 쇼크 웨이브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